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리면서 예대금리 차는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엔화가 폭등하면서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가 6개월 만에 뒷걸음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값은 점점 떨어진 반면 전세값은 계속 올라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4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사흘째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포지션 변경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다시 또 매수를 했고요. 장중에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 때 급격히 매수세를 보이면서 소폭 매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5월 들어서 세 번째로 매수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동시호가 때 매수세를 대폭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최근의 추세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매도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도록 하죠.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앞서 드리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요.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보면 오늘은 15포인트 오르면서 162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630선도 회복하면서 출발했었는데요. 오전에 잠시 머물렀던 외국인들이 10시 구간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162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620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 오늘 개인이 501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92억 원 정도 매수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1000억 원 정도 매도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오늘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감 지수는 오늘 1.21% 오르면서 5포인트 상승 479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82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480포인트에서 483포인트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장 마감 들어서 상승폭을 좀 더 줄여나갔습니다. 1.21% 상승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오늘 기관이 82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개인이 19억 원 정도, 외국인이 62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외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위기도 우려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하셨던 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29원 50전 내리면서 1194원 50전에 마감했는데요. 흐름도 한번 살펴보면 오늘 1208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200원대 초반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장 마감 들어서 하락폭을 좀 더 늘렸습니다. 119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에 마감됐고요. 포스코도 1.6% 올랐습니다. 은행주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가 1.19%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여주다가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KB금융 역시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2% 올랐습니다. 또 한 가지 LG디스플레이 그나마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3.2%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은 바이오 관련주 강세에 4.5%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가 5.6%, CJ홈쇼핑은 8.9% 급등했습니다. 동서와 다음이 약보합 3% 내리는 가운데 포스코 ICT가 LED 산업이 호조를 띠면서 6.7% 올랐습니다. 태용 역시 3.6% 강세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들이 올랐는데요. KB금융이 2%, 신한주도 1%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가 3.6%, 외환은행이 2%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두산그룹주들이 눈에 띕니다. 두산이 2% 올랐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1.7%,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또 한 가지 환율이 하락하면서 여행 항공주들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8%, 여행주 가운데서는 롯데관광개발이 10% 급등했고요. 모두투어 역시 3.8%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오르는 종목도 있었지만 개별적인 호재에 오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SK에너지인데요. 정제 마진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지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개별적인 호재로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오늘은 6.9% 오르면서 10만 7,500원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오늘 아직 수급은 아직 불안한 상태지만 시장 상승 흐름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트 성공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장 전략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 다음 시장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시장을 가져가야 될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개인과 함께 쌍끌이 매수를 보여줬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상승폭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저항선이 좀 작용하고 있네요. 예, 아무래도 이번 국면은 그 테크니컬 측면에서나 그 유럽 재정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은 좀 완화된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고요. 추세 형성, 재형성 가능성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유보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평선 사이로 보이는 200일선인 1645포인트 근처나 또는 121선이 위치한 1665포인트 전후 그 사이가 아무래도 테크니컬 저항대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620~30포인트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이 조금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조금 막판이 아닌 중반까지는 10포인트 전후로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직은 성격상 추세를 확인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고 오늘 특히 지수별 종목별 움직임을 본다면 막판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종가의 그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일부 종목으로 매수로 전하는 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은 기술적 반등이 성격한 낙폭과대 위주의 가격 반등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장중 내내 코스닥 시장의 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주들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전개되는 양상이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중국이 유럽 채권 매도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는 조금 리스크 측면에서는 감소할 수 있지만 아직 경기나 또는 6, 7월로 넘어가야 되는 유럽 재정 문제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장중 매수는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막판에 유입됨에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 일부 가격 논리가 형성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향후 순매도 규모가 좀 다소 줄거나 간헐적으로 매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역시 코스닥 쪽이 더 상승폭이 큰 상황이고 소형주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도 좀 들어왔거든요. 코스닥 쪽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주도주 측면이 부각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오늘 특히 이제 그 삼성 SDI나 뭐 현대 모비스 이런 그 주력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부분적으로 기관들이나 외국인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주도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일부 경기 둔화와 2분기의 실적 확인이라는 그 모멘텀의 다소 좀 정체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이번 낙폭은 주로 그 대형주 중심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중심의 그 낙폭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정부 부분에서 민간 부분으로의 투자 메커니즘이 이전할 수 있는 게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로 본다면 IT 투자가 증가하거나 자동차 부품 같은 설비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서 본다면은 여전히 그 코스닥 중심이라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 내 IT 부품과 소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의 가격 메리트와 모멘텀은 여전히 충분히 시장의 참여자들을 이끌 수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들이 오히려 그 6월장을 가면 갈수록 대형주의 그 소강 국면 속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폭제들이 어제 오늘 그 낙폭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된 것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일단은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야 되겠죠. 이 중국의 입김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유로존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까지 한 번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밤 저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그 지금
다우지수가 1200, 300 정도인데요. 일단 다른 변수들보다도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그 경기 둔화에 따른 그 미국으로의 그 경기 둔화의 전염 문제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기 지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밤에 예상되는 시카고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63.8에서 61.0으로 한 2.8%포인트 정도는 내려갈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의 그 제조업 쪽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시간대 소비자 평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아마 지난달 수치와 이번 발표되는 수치는 이전치하고 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도 추가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는 양상이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다음 주 6월 1일 정도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역시도 이전 60.4에서 59.4로 소폭 하향할 조정이어서 미국의 그 선행지수 하락 이후에 전반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그 시그널들을 보인다고 보면 미국 증시가 매크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그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 아마 최대 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 대한 해결 방향에 대한 원칙론적인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곳에서 일부 좀 그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29원이 내려서 일단 1,200원 이하로 내려갔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환율은 조금 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마 이번 그 토요일 날 한중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점차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 5월을 좀 잔인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월을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6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내려주시죠. 예,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5월 중시는 뭐 그동안 악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의 둔화라든가 유럽 재정 문제에 따른 일부 그 나타났던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제 글로벌 전반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특히 이제 천안함까지 해서 좀 복잡하고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되는 그런 가격 조정이 크게 수반되는데요. 1차적으로 지난 저점 수준인 1,500 초반대에서 이번 가격 선 조정 과정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은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6월 달은 이전처럼 그렇게 이전 뭐 두바이 쪽이나 2월 장세처럼 이런 충격 이후에 급반등, 빠른 시간 내에 가격이 복원되는 그런 추세 형성의 장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제한과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그런 그 제한된 박스권이 예상되고요. 지수는 대략적으로 1,550선에서 1,670 정도로 좀 국한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남부 유럽 경기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일부 시장에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 지속되면서 좀 추세를 형성하는데 좀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지수는 아무래도 201선과 121선을 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에서 비추세 국면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다 보면은 주도주의라고 기존 주도주의 재출현 가능성보다는 주도주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 가운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소형주의 반등 장세,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주목되는 거는 6월 중순쯤에 MSCI 선진국에 편입될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6월 말쯤에는 G20 정상회담에서 남부 유럽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와 은행세 부과 문제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또 하나는 6월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기업 이익들이 정체 상태 개선되고는 있지만 다소 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7월 달에 실적 시즌이 맞이하기 때문에 6월 중반부터 어닝 추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상당히 높게 되고, 어닝 추이가 살아있다면 주식시장은 6월 중후반부터 재차 추세를 형성하는 움직임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6월 중순 이후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의 실적이 우리 증시를 또 얼마나 이끌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이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짜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는 평균 연 5.49%로 3월보다도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5.51%로 전월보다 0.23%포인트 떨어졌고 가계대출 금리도 0.34%포인트 하락한 5.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07%로 2001년 9월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내려 예대금리 차이는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엔화가 폭등세를 보이면서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엔 환율은 지난 4월 초 1,190원에서 지난 25일 1,417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19%나 상승해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 1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 대출을 받은 국내 기업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4월 말 현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의 엔화 대출 잔액은 9천억 엔으로 엔화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매달 45억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엔화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엔화 대출 기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가 6개월 만에 뒷걸음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6월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104로 조사돼 전달보다 3포인트까지 하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85를 기록한 뒤 지난 5월 107까지 올랐던 경기 실사지수는 6개월 만에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대기업의 업황 전망 BSI는 5월 115에서 112로, 중소기업은 103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BSI가 100을 넘으면 경기 호조를 예상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값은 점점 떨어진 반면 전세값은 계속 올라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4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54.8%로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아파트값이 1억 원일 때 전세값은 5,480만 원이라는 뜻으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매매와 전세값 차이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세값이 매매가격의 40%를 밑돌던 서울이 41.5%로 올라섰으며 수도권은 43.2%를 기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대우증권이 오늘 총 1,280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34개 종목을 신규 상장합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종목은 지수형 워런트 12종목과 종목형 워런트 22종목으로 LG화학과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KTNG, 현대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동부증권이 시장을 이기는 투자법 등을 주제로 지점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강남금융센터에서 진행되며 SE투자클럽 문재현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또한 30일에는 목동지점에서 6월 증시 전망을 분석하고 투자 유망주를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양호한 실적을 올렸지만 영업 부문에서는 대규모 적자를 내 투자 수익을 통해 이를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동구, 현대해상, LIG, 메리츠 등 5대 손해보험사는 2009 회계연도에 총 1조 2,200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이들 5개사의 투자 영업이익은 2조 3,344억 원, 보험 영업손실은 6천억 원이었습니다. 삼성화재가 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청소년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2010 삼성화재 주니어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오는 8월 14일에서 17일 사이에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4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네, 장 후반부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 코스피도 이 상승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0.9% 오르면서 1620선 위로 뛰어 올랐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했습니다. 이 479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상승률이 1.2%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 4일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해외 변수들도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본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1.2%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9,762선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장중에는 상승세를 걷기도 했고 장중에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중국 증시 0.2% 내리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현재는 2,65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 추세 전환이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내외 변수가 아직까지 불확실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고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